저번 수업에서 공지하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심리운동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면 그 민간 자격증 취득으로 재활놀이 지도사 2급 자격증과 레크리에이션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과목이 치료 레크리에이션인데 왜 치료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이 아니고 재활놀이 지도사냐 궁금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치료라는 말은 의료와 관련된 업종에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가 됐죠. 2011년도부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 쪽의 의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쪽에서 말하기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의료 고객에게 치료라는 행위를 통합적으로 했을 적에 그 효과가 비교적 같은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고객에게, 환자에게 나와야 한다. 그럴 때만 이 치료란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머리 아픈 사람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 머리 아픈 게 나아지는 그런 효과가 통계적으로 일정하게 나올 경우에 항상 같은 수준의 효과가 나올 때 그때 치료라고 본다는 거죠. 물론 의료적으로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의료적 행위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치료란 말을 쓰는 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그 참여한 대상들마다 고객마다 제각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때로는 역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게다가 의료적인 치료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매우 민감하게 이제 해석되는 측면이긴 하지만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나 교육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자격증 명칭으로 고민하던 중에 재활놀이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나오게 된 거고요. 여튼 치료라는 말은 의료 쪽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업과 외부적인 교육을 할 때 통상적으로 써오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치료 레크리에이션이니, 원예 치료니, 미술 치료니, 웃음 치료니. 이런 교육들은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치료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재활놀이 자격증은 현재 제가 관련된 협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가 관련한 모든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된 공인민간 자격증밖에는 없습니다. 국가 자격증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원하시는 분에 하나요 특별한 과정 없이 취득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1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지된 자유를 보겠습니다. 인지된 자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자면 개인이 느끼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기존의 여가 개념인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소극적 자유가 아닌 적극적인 자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말은 구데일과 갓베이가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또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기술도 배워야 하고 돈도 필요할 수가 있죠. 흔히 스키를 타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기술, 돈이 필요한 거죠. 뉴링거는 이보다도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인지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선택에 의한 것이고 하고 싶기 때문에 느끼는 상태여야지만 한다고 보는 것이죠. 오로지 본인의 의지로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지된 자유라고 본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우리가 들어보자면 흔히 백화점에 간다는 것은 시간을 내서 가는 거죠. 백화점에 가면 구경하고 외식을 하고 그런 여가를 즐기는 곳이죠. 최근에는 타임스퀘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건물. 저도 서울에 있을 적에는 영등포에 자주 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대기업의 상권 행포이기는 하네요. 여하튼 백화점에 가서 본인의 의지대로 즐기고 온다면 인지된 자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가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먹거나 사고 있다고 해도 마음은 편하지가 않죠. 집에 가서 미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 어떤 와이프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보고 또 보고 가뜩이나 남성들은 더더욱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어떤지. 저 역시도 표시는 안 내고 웃어주는 건 잘 하긴 하지만요. 특히 여성분들 이럴 때 남편 꼭 먹이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때만 남자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정말 배고프면 많이 짜증을 냅니다. 여하튼 이건 인지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그곳에서의 활동이 여가 활동 쪽이라고 생각을 해도 말입니다. 다음은 내재적 동기입니다. 내재적 동기는 인지된 자유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반대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재적 동기는 대시란 학자의 내재적, 외재적 동기 이론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외재적 동기는 무엇을 꼭 이루기 위한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걸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혼자 백화점에 가기 싫은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랑 함께 백화점에 가면 너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겠다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엄마의 말에 솔깃해 움직였다면 이건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장난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엄마가 제안한 행동을 따라 한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반대의 개념이 결국에는 내재적 동기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하게 하는 것, 이게 내재적 동기입니다. 저 역시 외재적 동기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평균 점수를 몇 점을 올리면 달성하면 그 당시 레스포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러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고 그래서 자전거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자전거를 얻기 위한 거였었죠. 그 당시 부모님들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에게 간혹 그런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를 목적으로 생각하게 하지는 않지만요. 세 번째는 몰입입니다.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무라일체의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라고도 하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딘가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도 하는데요.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할 때 보면 무아지경, 몰입 정도가 대단합니다. 누가 찾아와도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 상태에 이르는데요. 또는 명상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도 그렇기도 합니다. 도인들이 어디에 빠지는 것도 여전히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락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도 무아지경, 몰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예를 보자면 사물놀이 패들이 공연을 보러 온 청중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고 연주를 할 때 그때도 역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청중들도 그들의 공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공연자와 청중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게 공연의 진정한 형태인데요. 상호 몰입이 되는 거죠. 사물놀이 패들이 힘든지도 모르고 연주를 하고 끝나고 나면 만족을 느끼고 청중들도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여가 시간에 몰입할 수 있다면 최고인 거죠. 여가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적절한 내용을 요구하는 일련의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입니다. 목표. 둘째는 피드백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지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개인이 극복하는데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재미없는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몰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행을 할 때 몰입을 하는지, 운동을 할 때, 집안 청소를 할 때, 집안 청소는 아니겠다. 아니면 회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 몰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몰입하는지. 다음은 긍정의 힘입니다. 책에 5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4번입니다. 이 책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혹시 4번은 어디 있을까 찾아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번은 없습니다. 오타 맞습니다. 긍정의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설명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2002년 월드컵을 예를 들곤 합니다. 온 국민이 16강에 올라간 이후로는 충분히 8강에도 4강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에게 전한 거죠.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믿음. 그 상승의 힘이, 그 긍정의 힘이 축구대표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됐기에 우리가 그런 성과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예를 자주 듭니다. 그게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의 표현에는 말도 있고 글도 있고 표정으로도 분명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긍정의 힘을 전달한다는 것은 교육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요. 긍정의 힘은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식물의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죠. 똑같은 조건에서 공기화물을 제공하지만 한쪽에게는 좋은 말만 하고 한쪽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했더니 부정적인 말을 들은 꽃이 쉽게 시들어버리는 실험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 사례죠. 긍정의 힘은 셀리그만에 의해 시작된 심리학 분야인데요. 병의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밝은 마음과 행복을 중시한다는 거죠. 셀리그만은 6가지의 미덕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5가지를 배정하기도 했고요. 개인이 이러한 미덕과 감정을 파악하고 개발한 뒤 일, 사랑, 자녀 양육, 여가활동 등 주요 일상활동 속에서 이를 활용하고 몰입하게 되면 큰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르도스와 호두는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치료 레크레이션의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치료 레크레이션이 클라이언트 고객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놀이, 레크레이션, 여가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즐거움과 긍정적 정서, 최적화, 합동 능력의 정체성, 자치, 긍정적 관계, 몰입 경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 및 개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 레크레이션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째 챕터를 하겠습니다. 잠시 물이나 과자라도 갖다 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닭이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집중해서 들을 때는 누가 다른 일을 시켜도 개의치 마시고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사회학적으로 여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사회학에서 여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인데요. 유럽에서는 단지 국가 간 여가의 실태를 비교조사하는 연구를 한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 생산력 증대에 따른 가처분 소득, 남는 돈과 자유시간의 증대 속에 소비주의에 연결하는 형태를 갖추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가가 연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 유럽에서도 여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가는 당시 냉전의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가는. 생활만족을 볼까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활동의 빈도와 범위가 넓어지고 여가 활동의 다양성과 빈도가 커질수록 여가 만족도가 증가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와 같은 결론을 연구한 학자들이 미국의 강단 사회학자들인데요. 버츠, 카플란, 켈리, 유링거, 로버츠, 파커 등 이들을 실증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 만족도와 여가 경험의 본질을 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외에 이들이 관심을 가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활동의 빈도와 범위가 넓어지며 여가 활동의 다양성과 빈도가 커질수록 여가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이 결론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원영, 최우정이 2008년도에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활동의 빈도와 범위가 넓어졌으며 여가 활동의 다양성과 빈도가 커질수록 여가 만족도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의 여가 연구도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자녀가 있는 가족은 비장애 자녀와의 여가 활동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여가 활동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도 소득의 차이에 따라 여가 활동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뭐 이 역시 검증 없이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보다 일본보다도 더 동물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불평등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돈과 문화, 여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가 불평등인데요. 이건 얼핏 1주차 강의에서도 본 듯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들어가면 사회 계급으로서의 여가와 같은 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의 베블러는 미국 귀족의 과시적 여가를 말하면서요. 여가 계급의 의무 중 하나는 고급스러운 것과 저급한 것을 어느 정도 섬세하게 구분하고 고급스러움과 고상한 예절과 생활 방식을 부과하여 과시적 여가와 소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가 계급으로서의 명성을 얻는 방법이 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급 간 불화가 일어나고 위계가 정교하게 생긴다고 본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세습까지 된다라고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고상한 것 빼면 또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프랑스 학자 보드디에는 부자들이 자신만의 여가 공간을 만들고 자신 여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짓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귀족 계급의 상징으로서 여가를 만들고 귀족 자신과 평민 또는 빈곤 계급과 구분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의 폐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웃기기도 하고. 제가 말하고는 있지만 세상에 저런 걸 가지고도 계급을 나누고 좀 역겹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심리사회학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여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무용지물이다. 본인의 신체와 심리와 환경이 맞을 때 가능한 문제이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재 예를 들자면 동네에 놀이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가 사회화가 있는데요. 사회화가 뭐예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그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을 사회화라고 하죠. 그럼 여가 사회화는 뭐예요? 여가와 관련된 사회화로서 여가를 경험하면서 기초적인 여가 지식, 태도, 가치, 기술, 그리고 동기가 학습되고 내재화되는 과정을 여가 사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동기의 여가 사회화를 보겠습니다. 아동기를 7세에서 12세로 보기도 하고 교재마다 물론 다릅니다. 제가 공부한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책에서도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요.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동의 특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아이를 길러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요. 아동기의 여가 사회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모든 걸 모방하는 시기이고 동일시하는 시기이죠. 따라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 모든 것을 눈이라는 카메라로 찍거든요. 그 내용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동기의 여가 사회화 안에 여가 속 사회화와 여가를 통한 사회화가 있는데요. 이건 책에 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축구공을 차는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여자는 축구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게 되면 그 여자아이는 축구공하는 걸 중단하겠죠. 반면에 어떤 부모는 여자아이가 축구공을 차는 걸 보고 잘한다고 또 칭찬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위대한 여자 축구선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의 생활 속에서 여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며 경험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속에서 동기, 태도, 가치, 그리고 기술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여가 사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들이 사회 자원인 거죠. 반면에 여가를 통한 사회화는 문화혁신, 사회연대, 개인 발달에 필요한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의 여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가활동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문화혁신도 배우고 사회적 연대의 기술도 배우고 방법도 배우고 중요성도 배우고 당연히 개인 발달도 되는데 이때 수단이 여가가 되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아동에게의 환경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 순간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겠는데요. 첫째, 부모의 양육 방식은 아동의 여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생애 동안 습관과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아동은 또래와 함께
여가에 참여하면서 공유된 놀이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 셋째, 유치원의 교과 과정, 학교의 교과외 활동, 지역사회 레크레이션 기관은 아동의 인지 및 사회 능력을 키우고 친구와 함께 참여하고 향후 삶에 필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입니다.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은 아동에게 의사결정 기회를 제한하고 자신의 뜻에 아동이 순종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 주도적인 여가 활동 수행 능력을 억제하게 되죠. 결국엔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방임적 양육 방식은 아동에게 지나친 자유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잉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가의 긍정적 이점을 조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자와 후자의 중간인 민주주의적 양육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임 쪽에 가깝게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요. 확실한 건 권위주의적 부모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방임을 넘어서 일찌감치 자립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 고향 시골에 아이들을 내려보내서 학교를 다니게 했거든요. 서울에서 둘 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마치고 모두 내려보냈었죠. 자연에서 개구리도 잡고 풀도 뽑고 하면서 살아가라고요. 건강하게만 살아달라. 성적, 등수, 기타 여러 가지 경쟁의 피해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보냈던 거였었죠. 그리고 중학교까지만 정규 과정을 이수했고요. 고등학교는 아이들 둘 다 모두 홈스쿨로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여튼 이 이야기는 다음에 오프라인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친구 같은 부모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기의 여가 사회화를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여가 활동의 현저한 역할을 수행하죠. 자신만의 삶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여가로 반영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남들과는 독특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와 레크레이션은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첫째는 사회 접촉, 발달, 성취 기회를 기를 수 있는 사회지도를 배우게 되기도 하죠. 둘째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다양한 역할과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균형 있는 여가는 과도기를 감소시킬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광범위한 활동을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도전정신 같은 거를 함양시킨다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때는 스카웃도 활성화가 됐었고 한별단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서클 활동도 비교적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는 종교적인 신앙과는 별개로 교회나 성당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형님 누나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죠.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를 받게 되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 이성과의 만남들이 어색하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성과의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 여성들과 어울리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을 배우는 중에 특히 폭댄스라는 춤을 더욱 열심히 배웠고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 YMCA에 나가서 열심히 폭댄스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배웠던 제가 알고 있는 춤만 지금 한 100여 개 이상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배워놨던 거가 지금 레크리에이션과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전문가 중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중에 딱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레크리에이션, 폭댄스를 동시에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저의 스승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스승님이자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배우라고 해서 배우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생긴 거죠. 사실 그 교수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성들과 어울리는 게 뭐 종교 활동을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 배우려고 했었죠. 물론 배우게 되니까 여성들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도 있고 또 가르치면서 잡을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루어지고 극복하게 됐던 거였었죠. 좀 다른 데로 빠졌네요. 돌아오겠습니다.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 과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또 저의 경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너는 하숙방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좀 공도 차고 운동을 해라 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용솟음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한 거였었죠.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여가와 레크레이션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청년기의 여가 사회화입니다. 읽어드리면 청소년기에 형성된 여가 생활을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시기로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표현하면서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상업적이고 개인 중심의 성향을 가지게도 되는데요. 물론 동성 및 이성과의 관계, 직업,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뭐가 일어나요? 결혼이라는 중대사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가족과의 여가 활동으로 변화를 맞게 되기도 하고요. 또 가족에는 또 부부와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하기도 하죠. 이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는 여가 활동이 광범위한 시기로 주로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운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취미, 레크레이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크레이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 60을 넘으면서라고 할 수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년기의 나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리기에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저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 스카우트 활동을 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그 추억을 더듬으려고 이제 다시 캠핑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이미 직업인으로서 또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와이프 역시 또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저 역시 개인 삶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또 나가서 이제 여가 활동을 즐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들도 좀 하려고요. 건강검사를 받았는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운동하는 여가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여가 사회화를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연령대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14년 후에는 이제 법정 노인 나이가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요,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본인의 나이를 말하는 걸 창피해 하거나 때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미안해하는 투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웃긴 현상인데요. 특히 TV에서 그런 거를 조장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빨리 노인이 되는 걸 바라지 않겠지만 노인이 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본인만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게 된다.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시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같습니다. 물론 저야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가 활동을 여가 기술을 알려주는 일을 노년이 되어서도 충분히 하겠죠. 하여튼 노년기는 이렇습니다. 많은 여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움직이는 활동보다는 앉아서 하는 활동들이 증가하며 가정 외적 활동보다 가정 내적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때로는 오히려 여가 활동을 통한 즐거움보다 무료함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노년에 무언가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행복한 노년, 향기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있지 않아서 오게 될 노년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의 부모님에게 용기를 주시는 역할을 하셔도 좋고요. 행복한 나라, 정말로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나라, 노인이 된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정말로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하고 우리나라 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죠. 매우 슬픕니다. 자, 2주차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그 1주차 2교시 수업에 그 마지막 부분에 노인을 위한 치매 예방 놀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의 놀이를 만들어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레포트로 작성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그 교재 챕터 3장까지 오늘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챕터 3장 여가, 레크리에이션, 놀이의 관련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